그다음 두 번째는 임대료 보조 제도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그 말대로 뭡니까? 보조금을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자, 우리가 임대료 보조를 일단 하면은 누구한테 보조를 하든 누구한테 보조를 하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임대료 보조는 누구한테 지급하든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소득 효과라는 것은 돈이 더 생겼다는 거죠. 예, 이걸 소득 효과. 그러면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임대 수요뿐이 아니라 임차 수요뿐이 아니라 임차 수요도 증가가 되지만 증가시킬 수 있지만 타제야도 수요가 뭐한다? 증가될 수 있죠.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소비도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임대료 보조 정책에서 임대인 보조가 있어요. 임대인 보조. 자, 여기서 임대인에게 보조를 한다는 것은 그 뭘 하냐면은 건설비를 보조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건설비를 보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보조할 때는 단기적인 효과는 존재할까요? 할까요? 자, 임대인에게 방금 보조한다는 건 뭘 건설해라 말이죠.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행위를 해주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뭐 단기간에 건설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단기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되나요? 자, 임대료 보조할 때는 뭡니까? 단기 효과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기 효과적인 문제에는 자, 뭐가 됩니까? 공급이 증가되겠죠. 자,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된다는 것은 공급량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서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됩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뭡니까? 임차인이 혜택을 받아야 안 받아요? 혜택을 받는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임대인 보조할 때는 이 두 가지 단기 효과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시장 전체에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뭐냐? 임차인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 혜택을 누리는데 단 임차인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 개 발생하는데, 임차인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있지만 효과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선정할 수 없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없다. 선택의 자유가 결여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자,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임차인에 보조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집세 보조가 있고요. 자, 무슨 보조? 집세 보조 있어요. 자, 그럼 집세 보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가격 보조라고 해요. 집세 보조, 가격 보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그대로 현금 보조, 소득 보조 이렇게 보조하는 것인데 이거를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해서 현금으로 보조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집세 보조는 임차할 경우만 할 경우에만 보조를 하는 거고요. 자, 임차할 경우만 보조하는 것을 집세 보조, 가격 보조고요. 이거는 임차를 하든 하지 않든 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부적인 입장은 어떤 걸 선호하겠어요? 어떤 걸 효과가 좋겠어요? 집세 보조를 하면은 다른 데로 돈을 이용하지 않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는 뭘 선호하고 집세 보조를 선호할 것이고 소득 보조, 현금 보조는 선호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다른 용도로도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뭡니까? 이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는 집세 보조가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임차인 입장에는 소득 보조가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차인 보조를 했을 때 단기적인 효과를 보면은 자, 단기 효과에서 임차인에게 보조금 하니까 임차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임차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럼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량의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 효과적인 문제에서 임차 수요가 증가로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하는 거죠.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을 우리는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뭐가 발생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그럼 이 초과 이윤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임차인이 지불한 돈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혜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과 이윤적인 문제를 임대인이 획득해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획득을 해야 되지만 요 임대인은 누구가 획득하나요? 하는 건데 신규 임대인은 단기적으로는 공급 증가를 할 수 있다 없다? 공급 증가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신규를 할 수 없다고요.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고요. 임차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즉각 공급을 할 수 없다.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초과 이유는 임대인이 획득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획득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존 임대인이 뭐한다? 획득한다 라고 해요. 자, 이거네요. 자, 그러면 단기적인 효과가 그럼 장기 효과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뭡니까? 공급자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공급 증가입니다. 그럼 공급 증가되니까 공급을 늘림으로써 앞으로 가격은 점차 뭡니까? 하락하겠죠. 되나요?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증가시키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공급 증가는 언제까지 가격을 증가시킬까요?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공급 증가로서 가격이 계속 하라니까 초과 이윤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공급 증가는 뭐 할 때까지 초과 이윤이 뭐 할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해요. 되나요?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정상 이윤이 될 때까지만 공급을 증가시킨다 라고 합니다. 되나요? 근데 이 공급 증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에 대해서 내가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생산하려면 비용이 들잖아. 생산비, 건축비가 든다고요. 그럼 건축비가 드는데 그 건축비가 일정 산업이다. 그걸 비용 일정 산업이라고 해요. 그럼 비용 일정 산업이면 기존의 원가와 생산비와 뒤에도 아직 생산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만냐 하는 거죠. 수평입니다. 원래 가격 수준까지. 무슨 까지? 원래 가격 수준까지. 원래 가격 수준까지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가격 수준까지 공급 증가니까 일단 공급 증가는 우적이죠. 우입니다. 자,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생산비가 늘어났어요 합니다. 그러면 비단가가 높아진 만큼 그만큼 이윤이 더 줄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가격 수준보다 원래 가격 수준 위까지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 다음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 원래 가격 수준 아래까지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이니까 원래 가격, 증가니까 위, 아래니까 감소니까 아래.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것이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주택 정책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 우리가 쿠폰 제도 있죠, 쿠폰. 네. 그 지역에 있는 시장에 있는 쿠폰을 지어서 지원하는 적 있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어떤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사적 임대 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 사적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수요, 균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100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호. 이 100호에 대해서 가격은 단가는 1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 뭐냐?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요. 자, 그럼 공공 임대주택을 몇 호로 공급하느냐 하는 거죠. 요 시장에 20호. 20호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하고 그 20호에 대해서 임차료는, 즉 임대료는 얼마 받느냐? 6만 원만 받아요. 그러면 사적 시장보다 임대료를 싸게 공급해 주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시장의 임차인이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 몇 명이 20호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동하죠. 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동했다는 것은 20호가 줄어들었죠. 임차 수요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기 남아있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은 이제 몇 호가 되는 거예요? 80호가 남죠. 되나요? 그러면 요게 시장에 수요가 감소하니까 요 단가가 어찌 되겠나요? 수요 감소로 계속 하락합니다. 얼마까지 맞출까요? 요 단가가 공공임대주택이 공고하는 6만 원까지 하락합니다. 되나요? 6만 원까지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차인은 지금 남아있는 80호죠. 그럼 80호가 20호가 빠져나감으로써 가격이 다운됐죠. 그럼 사적 시장도 임차인이 6만 원을 지불했으니까 혜택을 누린다, 안 누린다? 혜택을 누린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20호가 넘어갔죠. 요 20호는 6만 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혜택을 누리겠죠. 자, 까지. 자, 그러면 장기로 옵니다. 그럼 장기를 가니까 사적 시장의 사적 시장 임대인이 업종 전환할 수 있죠. 업종을 전환함으로써 공급 수가, 임대인 수가 감소하겠죠. 되나요? 그러면 공급 감소가 되니까 공급 감소로 가격은 다시 상승하겠죠. 이해됐나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이 다시 상승하겠죠. 그럼 다시 가격이 상승해서 얼마? 원래 수준인 10만 원대로 회복된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사적 시장에 임차인은 몇 호가 있어요? 사적 시장에 임차인이 지금 80호가 남아있죠. 그럼 80호인 임차인은 다시 얼마를 지불하게 돼요? 10만 원을 지불하게 되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6만 원보다 더 많이 지불하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잠깐 혜택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니까 다시 가격이 올랐죠. 그럼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20호는
단기적으로도 6만 원을 지불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6만 원을 지불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단기와 장기 모두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사적 시장의 임차인은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로 해서 원래 가격수는 회복하니까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전체 시장입니다. 자, 시장 전체. 자,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수는 어찌 될까요?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수는 처음에 몇 호가 있었어요? 100호가 있었죠. 100호가. 그럼 이 100호가 있는 숫자에서 다시 뭐가 됩니까? 20호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행위를 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다시 사적 시장에 공급자 수가 공급이 장기적으로 감소가 됐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을 20% 했는데 사적 시장의 공급이 20%가 감소했죠. 그럼 25% 감소하니까 결론적으로 몇 호가 남아요? 원래 수준인 100호가 그대로 남겠죠. 이해됐나요? 그 전체 시장의 공급 물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개념에서 임대료 규제는 자,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가 되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다 달라요. 되나요?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되었죠. 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렸어요. 자, 근데 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아까 뭡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렸죠. 공급이 증가됐죠. 네, 증가됐어요. 자,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뭡니까? 불변이다. 됐나요? 공급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95페이지 임대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소득 효과 개념으로 가진다. 자, 이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보조처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소득 효과를 발생한다는 거죠. 되나요? 보조를 받은 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했죠. 자, 그 시장 가격 이하가 뭐냐? 측정 가격이죠.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3번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라 있어요. 그럼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죠. 소득 효과로 있어요. 소득이 증대되죠. 그 다음 4번에 임대료 상한제라고 했어요. 이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틀렸죠? 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장기적으로 뭐합니까? 예,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죠. 이동 안 하죠. 이동을 저하시킨다 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주거급여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주거급여 또 바우처 제도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조금 제도와 비슷한 거예요. 예. 그 다음 01번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자, 1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가 아니고 감소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 정부의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낮아야 하죠. 낮아야 한다. 그 다음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뭐다?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맞겠죠? 자,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이동 하나 안 한다고요. 예, 공급입니다. 공급. 자, 아까 쥐어버리는데 아까 임대료 상한제를 규제를 딱 하니까 멍 때리겠죠. 공급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더 이상 올리지 마 하니까 순간적으로 뭡니까? 멘붕이 오잖아요. 멍 때리고 있다고요.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불변.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가니까 정신 돌아왔어. 정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돈 안 돼. 이제 이 사업은 안 돼. 접어야 돼. 그래 업종 전환한다고요.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야. 규제를 했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탄력적. 장기적으로 이제 뭡니까? 움직였죠. 업종 전환했다 뭐야? 탄력적. 말 알아듣겠나요?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시장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으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된다.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죠. 수요 과잉이죠. 수요 과잉. 그다음 5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 규제가 실시되면 주택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죠.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02번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제곱미터당 150만 원과 250만 원 규제했을 때 각각 이 규제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사항과 그 수량함으로써 자, 우리가 뭐를 알아내냐 하면은 균형 가격을 구해봤죠. 그러면 이 규제 가격을 그대로 대응시키면 돼요. 자, 수요함수가 있는데 그게 수요함수 Q는 1000 마이너스 P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공급은요, Q는 200 플러스 4P예요. 자, 첫 번째 규제는요, 얼마로 규제했느냐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뭘 가지고 답을 찾느냐. 이 점이 균형이잖아요. 이게 균형 가격이라.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이야. 자, 이게 무슨 가격?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이에요. 그러면 시장 가격 아래는 뭐가 됩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초과 수요가 있는 거고. 되나요? 그럼 만약에 이보다 아래에 규제했을 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이보다 높게 발생할 때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150, 자, 첫 번째 150, 그 다음에 150을 했어요. 그럼 1000에서 150 빼니까 수요량이 있죠. 수요가 얼마 됩니까? 850. 되나요? 수요량은 850. 200에 대해서 곱하기가 600이죠. 600에 200 오니까 800. 그러면 요거는 얼마로 규제하니까 150으로 규제할 때는 규제 가격을 150을 할 때는 150을 할 때는 뭐가 많아요? 수요가 많죠. 공급자 수보다 수요가 많죠. 그럼 수요가 많다는 것은 요 균형 가격 아래에 규제했다는 거야. 알아듣나요? 수요량이 공급자보다 많으니까 균형 가격 아래에 규제했다고요. 그럼 아래 규제가 150이다 말이야. 이때 150 규제하니까 이건 초과 수요가 얼마 됐어요? 50이라고요. 초과 수요 50. 150만 원으로 규제할 때는 초과 수요 50 발생. 이렇게 답해야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로 규제했다? 250. 250을 해보니까 자 1000에서 250 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50이죠. 수요량 750. 자, 요게 250 규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4, 8, 50, 1000, 1200이죠. 120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자 수가 더 많죠. 공급자 수가 더 많죠. 얼마나 많아요? 네, 450이 더 많죠. 초과 공급이야. 초과 공급이 됐다는 것은 균형 가격 위에 규제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250에 규제했으나 초과 공급 얼마? 450이라 답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150만 원 규제할 때는 균형 가격 아래 규제이므로 초과 수요가 50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250만 원 규제하니까 수요자 수보다 공급자 수가 많죠. 그럼 초과 공급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답을 1번에 해야 된다고요. 알아듣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죠. 아까 내가 요거 임대료 규제를 요걸 할 때는 임대료 규제죠. 요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했죠. 그러면 균형 가격 아래에 규제할 때 이거는 임대료 규제 정책인데,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일 때 Q는 수요함수 Q는 1000 마이너스 P가 되고, 그다음 공급은 얼마 된다고요? Q는 200 플러스 4P가 돼요. 이때 이 가격을 얼마로 규제했다고요? 150에 규제할 때는 임대료 상한제 효과가 발생한다 했죠. 근데 이때 임대료 상한제 효과가 발생하지만 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암시장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암시장은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암시장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는 수요자들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공급량만큼을 수요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1번 암시장 가격 구할 때는 1번 공급 함수에 규제 가격을 대응시킨다. 그럼 규제 가격을 대응시키니까 150 하니까 여기 600이죠. 200이죠. 그러면 공급량이 얼마다? 800입니다. 공급 함수에 규제 가격을 대응시켜서 공급량을 산출한다. 됐나요? 2번 그 공급량만큼이 수요자가 수요하겠죠. 그래서 수요 함수에 대체한다. 800 됐나요? 그럼 800입니다. 800이니까 이항되니까 이 가격은 얼마가 나오죠? 200이 나오죠. 얼마 나온다고요? 1000에서 800을 빼니까 이거는 200이 나오죠. 그래서 암시장 가격은 얼마다? 200입니다. 암시장 가격은 얼마라고요? 200입니다. 그러면 요 균형 가격보다 위쪽에 200개 거래된다고요.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인 200이 암시장 가격이다. 만약에 이거 시험 아직 안 왔는데 언젠가는 한번 올 거라고요. 암시장 가격 구해서요. 이거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안 들었으면 모를까. 이제 들었으면 이게 제일 문제 쉬운 거라고요. 어디에 대응시킨다? 규제 가격을 공급 함수에 대응시켜서 공급량을 산출하고 공급량을 그 자체의 수요 함수에 대응시켜서 그때 가격을 구하면 그것이 암시장 가격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자, 1번 넘어가고요. 맞고요. 2번 봅시다.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대를 규제하면은 이거는 효과가 없다 했죠. 그러면 저소득적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악화가 아니고 뭐한다?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이중 가격 형성이 안 됩니다. 그는 균형 가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3번은 뭐만 존재한다고요? 균형 가격만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투자가 증가하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있어요.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있어요. 기존 임차는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한다. 이동을 저하시키죠. 네, 됐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 바우처는 있어요. 임대료 보조 정책을 하나입니다.
아까 보조제와 똑같은 거예요. 주거비를 보조한다 했어요. 예. 자,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있어요. 저소득층은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나요? 자, 아까 임대료 규제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자들이 업종 전환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양을 감소가 아니고 증가시킨다 해야 되겠죠? 증가. 자, 됐어요. 자, 넘어가서 자, 5번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있어. 누구한테 보조금 지급해요? 수요자. 수요자가 누구예요? 임차인. 자, 보조금을 지급 방식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했죠. 아까 임대인의 보조하면 주거비 선택 자유가 개로되는데 임차인이 하면은 그 보조금을 자기가 원하는 임차주택을 선택한다는 거죠. 1번 맞고요. 자, 그럼 2번이 왜 틀렸을까? 임대료만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만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이거는 뭐냐? 소득 보조, 현금 보조 방식이랬죠. 그럼 저소득의 효용은 증가한다 했죠. 자,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자, 요것이요. 임대료 보조는 집세 보조든 가격 보조든 전부 다 증가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제하의 구입에만, 이게 뭐죠? 주택 제하의 구입에만 써라 하는 것을 어떤 보조? 집세 보조, 가격 보조를 했어요. 무슨 보조? 집세 보조, 가격 보조입니다.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다른 제하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줄어든다. 틀리죠? 아까 내가 큰 타일을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임대료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떤 보조든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집을 살 때 내가 임대를 실제로 임대해도 뭡니까? 보조를 받겠죠. 현금 보조를 받든 일단 보조금을 받는 거라. 그럼 타자의 소비는 당연히 증가되는 거라. 자, 그래서 이런 지문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3번 같은 지문. 중간으로 착각하겠죠. 자, 그 다음 4번.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은 주택 소비가 감소합니까? 증가되겠죠. 자,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 주택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자, 감소하는 이유가 아니고 증가하는 이유 되겠죠. 그 다음 5번에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계층보다 더 낮아진다. 자, 효용은 낮아진다? 말이 안 되죠.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 가치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저소득 계층보다 효용이 증가하지 감소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지문은 논지가 안 되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에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는 아까 무슨 방식을 했어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환이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이 나왔는데 올해는 올 확률이 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영구 임대주택 있죠. 영구 임대주택.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자, 영구 임대주택 밑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정 재정을 지원받는다. 그 다음 최저소득 계층입니다. 영구 임대는 누구 소득? 중산층 하면 틀립니다. 최저소득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영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거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금을 교환권, 바우처가 쿠폰입니다. 쿠폰 제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말이죠. 보조를 해주대. 자, 4번 국민 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그는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자원을 지원받아 역시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0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자금을 받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한다. 장기전세가 아니고요. 네? 우리 행복주택 있죠? 행복주택 들어봤나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내용이 출제될 확률은 떨어진다. 한 번만 알아봐요. 자, 그 다음 2번 98쪽에 분양주택 정책입니다. 자, 분양주택 정책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생각할 때는 아까 뭘 생각할까요? 임대료를 받는 것을 올리지 말라는 거고, 분양권은 아파트를 건설했잖아요. 그 분양가를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알겠어요? 같은 맥락을 본다. 그리고 선분양제도는 뭐예요? 선분양제도. 건설회사가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한 거죠. 그럼 누구는 입장이 좋아요? 건설회사 입장, 공급자 입장에는 미리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 돈을 재원으로 건설할 수 있으니까 공급자 입장이 좋죠. 그럼 후분양 제도는 뭡니까? 거의 80% 90% 건물이 완공됐을 때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공급자는 자금이 있어야 건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세한 건설업자는 공급 해결을 못 하겠죠. 그러면 영세 기업들은 다 망하고 대기업만 살아나는 자금이 많은 건설회사만 남겠죠. 그럼 그게 장기화되면 나중에는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가지고 놀겠죠. 무슨 말 하겠어요? 네. 자, 그리고 분양주택 정책입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행 분양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방금 설명했잖아요. 선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보다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선분양제도는 공급자 입장이 유리하다 했죠. 자금을 미리 조달받았다. 그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후분양제도는 대기업만 살아난다 했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틀렸고 2번에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이 유입되므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4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매 제한 너무 상식적으로 들어봤잖아요. 네. 자, 그 다음 5번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자, 5번 잘 알아두세요. 별표시 해가지고. 자,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 뭐로 구성된다고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 자, 9번 분양주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현재 우리나라는 분양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주택을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분양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킨다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뭘 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5번에 후분양제도는 있어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합니다. 틀렸죠? 이거는 선분양제도를 말하고 있죠. 자, 9번. 자, 10번. 분양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1번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합니까? 아까 분양가 상한제라 임대료 상한제가 같은 개념이라 했죠. 시장 가격 아래로 있잖아요. 상한제는 올라가는 것을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시장 가격 아래라고요. 그 틀렸고요. 2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움직이면 다. 자, 탄력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누구한테 좋다고 했어요? 수요자한테 좋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이다 해야만이 탄력적이라는 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죠. 이해하나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줬는데도 뭐한다? 수요가 고정이라고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더 초과 수요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었을 때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야, 너무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맞고 4번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건설 업체의 수익성을 높입니까?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더 올리지 말아 했잖아요. 그럼 수익을 낮추잖아요. 낮추겠고 주택 공급을 또 감소시키겠죠. 수익이 떨어지니까 공급도 감소하겠죠. 그 다음 5번 주택 후분양 제도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자금 동원을 수단 중 하나다. 아니죠.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마지막 11번 다음 설명된 내용 중에 후분양 제도와 비교했을 때 선분양 제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옳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무엇을 지금 보내요? 지금 후분양 제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선분양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자, 기억 건설해 선분양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선분양 제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선분양 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요. 선분양 제도를 앞에 떠내라고요. 선분양 제도는 건설회사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1번이 기억이 틀렸잖아요. 자, 니은 선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 이건 후분양 제도죠. 자, 틀리고 디귿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을 야기할 수 있죠. 선분양 제도니까 주택 민간인이 뭡니까? 미리 분양받았죠. 그럼 자기가 앞으로 입주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뭡니까? 전매하겠죠. 예. 그래서 디귿. 자, 그럼 리얼은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가 수요죠.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하기 용이한 편이다. 틀렸죠. 자기들은 미리 건설회사가 미리 돈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뭡니까? 부실 자재를 쓰겠죠. 선분양 제도를 했을 때는 아직 건물이 완공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됐는데 미리 돈을 받았어.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자재를 싸게 원래 원한 대로 안 쓰더라 말이죠.
자, 그다음 그래서 용이한 편이 아니고 불리하죠. 자, 그다음 위험. 주택 건설 공급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분양 제도입니까? 아니죠. 선분양도 미리 건설해서 자금을 빨리 받으니까 공급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한 개입니다. 자, 그다음 세웠다가 정책론은 마지막 조제 정책. 무슨 정책? 조제 정책. 자, 지금까지 정책론을 보니까 올해는 조제 정책도 무조건 올 건데요. 토지 정책. 여러분이 대부분 틀리면 어디 틀리느냐면은 맨 앞에 부분 이상을 틀려요. 시장 실패, 외부 효과, 이런 부분이 더 쉬운 데인데 그건 딱 답이 있는데도 그거 틀리대요. 그리고 아까 토지 정책 이상 여기서 틀려요. 근데 임대료 정책이나 주택 정책은 또 잘 안 틀려. 그러니까 정책론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토지 정책이 공법이 들어오면 아까 어렵다 했어요. 마지막에 이론 정의를 한번 꼭 할 것. 앞에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원인 되나요? 외부 효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매년 여기서 한 문제 놉니다. 그래서 기본이 4문제, 3문제에서 4문제. 올해도 한 4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4문제 정도가. 그리고 조세 정책 보겠습니다.